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가 했던 여야가 오늘 오후 극적으로 합의해 35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민생은 외면하고 여야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난 건데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의 물꼬는 텄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추후 협상의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의 내탁 공방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끝까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결국 여야는 난제 중 난제인 4개 특위를 추후 협의하자며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상임위원장을 협의해 선출하자는 약속으로 후반기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35일 만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통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속히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합의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요한 이후 후속 조치이고요. 본회의에선 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입법부 수장에 올랐습니다. 여야목 국회 부의장엔 국민의힘 5선 정진석, 민주당 4선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민생 문제를 방치한다는 따가운 비판이,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를 한다는 부담을 의식해 서로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여야가 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지만 벌써 상임위 구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정한 민생국회 정상화까진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여야 간에 남은 갈등의 불씨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 양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입법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을 모르는 민생 위기 속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세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되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원구성 협상 중 전선을 형성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뒀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 특위 정상화에는 국민의힘이 쉽게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위원을 5대5로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준다는 그런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전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려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겹게 협치를 싹 틔운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치 자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업무상 실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국장, 여성 최초 원장, 여성 최초 차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 처장을 이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 최초 이력들을 자랑했던 김승희 후보자도 보건복지부의 9번째 여성 장관은 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번째 자진 사퇴, 정호영 후보자에 이은 연속 낙마입니다. 앞서 가족 관련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한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증금을 낸 렌터카를 임기 마치면서 개인용으로 인수했는데 이때 보증금 1,8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후보자는 뒤늦게 선관위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켜보자던 대통령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자진 사퇴 쪽으로 압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결국 김승희 후보자는 내정 3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 착오였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번째 장관 후보자까지 중도 하차하면서 코로나19부터 원숭이 두창까지 할 일이 쌓인 보건복지부의 선장 없는 항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출마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90년대 학번 70년생의 97그룹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대표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출마 요건이 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앞서 당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8월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97그룹 간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이 의원은 첫 본회의 참석 뒤에도 무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언제쯤 그 출마 의사 확정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97그룹 주자들은 출마 여부에 입을 닫고 있는 이 의원을 연일 때리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어대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좀 불쾌합니다. 본인의 이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그분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출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파는 민심 못 이긴다. 마찬가지로 팬덤도 국민 속에 있어야 힘을 발휘하고 이런 가운데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차기 지도부가 단일성 집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인단에서는 기존보다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민심 반영률을 높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권한 축소는 안 된다는 친 이재명계의 주장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 객관적 조건하에 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푹푹 찌는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렸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지만 올여름 무더위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벌써 닷새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워서 샤워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도 무더위에 지쳐가긴 마찬가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났지만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습기가 더해지며 불쾌지수만 높아졌습니다. 한증막 같고요. 너무 습하고요. 너무 더워요. 걸어다니기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열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열기가 가세한 것이 이른 무더위의 원인입니다. 경기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가까이 치솟았고 경북 상주도 35.1도, 대구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와 열대야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 대신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은 건강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에 가장 좋은 24도 안팎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혈압 환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데 나가면 머리가 띵해요. 이 혈압 있는 사람들은 뒷골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을 많이 하죠.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열실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가 있으면 어지럼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제 그 땀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혈압 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의 최적 온도인 24도 안팎을 유지하되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바깥이 너무 더우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당이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역대급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해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50여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74% 급증할 정도로 더위가 이어져서 냉방기구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달에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7만 메가와트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지난달 23일엔 9.5%까지 추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은 예비력 10기가와트, 예비율 10%가 마지노선인데 정부는 현 전력 공급 체계로는 예비력 등이 마지노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력은 최저 5.2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5.2기가와트라는 수준은 가장 최근에 여름철 전력 예비력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과 가정 등의 냉방기구와 조명을 비롯해서 불효 불급한 곳의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을 이기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내일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급등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고물가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대, 경유는 1,300원대였지만 지금은 많게는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곡물 가격 오름세도 꺾이질 않습니다. 라면이나 빵 가격과 직결되는 제분용 밀의 수입 가격은 같은 기간 휘발유 값보다 더 뛰었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료값 상승에 고기값도 뛰면서 삼겹살 가격은 100g 평균 4,5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0% 넘게 오른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4%, 5월 5%대에서 6월엔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절로 나옵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물가는 앞으로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국제 유가는 물론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공행진 중인 환율 등의 영향에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은 이전 분기보다 10% 이상 비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올여름 중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에 무더위, 전기요금까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사법개혁 특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불씨가 남아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이 계속 진통을 거듭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후에 민주당이 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이제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 정치적 부담 같은 게 작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가 35일 동안 의장단 선출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도 협조를 안 하면은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국회가 더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권당으로서는 민생을 팽개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독주냐 이런 이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의장단만 선출했고 그렇죠. 핵심 쟁점은 이제 비껴났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산 넘어 산에 어려운 그런 국회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갈 길이 아직 좀 먼데요. 여야 입장은 어떤지 목소리 양당 입장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아침 모두 발언에서 한 그 조건 이상은 저희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연히 향후에 이 상임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네, 지금 양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그 가장 핵심 쟁점이었죠. 사개 특위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헌재에 이제 질서를 걸어놓은 뭐 권한쟁의 심판의 취하 여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합의를 못 이룬 상태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이 여야의 이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사법개혁특위하고 상임위 이 배분 문제는 별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연계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상임위 배분 문제가 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연동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연동됐다. 국민의힘은 별개 문제다. 네.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움에 소지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접근은 본 거는 있어요. 일단 사개특위 안건은 일방 처리는 하지 않겠다, 네.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민주당은 양보를 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성을 5대5로 해야 되고 다만 의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사개특위가 구성이 된다면은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또 쟁점이 남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이제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연동시킨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연동시키냐면은 이걸 가지고 법사위를 개혁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체계 작구 심사 기능 아예 떼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결위를 개혁을 해야 된다. 예결위 권한을 좀 강화해야 된다. 단계별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예결이라든지 상임위에 예비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그는 지나친 정부의 예산 편성을 간섭하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사위나 이 예결위의 권한과 역할 문제를 넘어서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그 발언을 들어보면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계속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그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된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넘길 용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협상용 예. 그런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할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이 원구성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순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비난이 매우 따갑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상임위 배분 문제만 끝난다면은 굉장히 민생과 경제를 돌보기 위한 국회 역할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원구성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좀 그 여야 간의 신경전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쌓이고 제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좀 자진 사퇴가 좀 늦은 감도 어떤 한편에서는 좀 늦었다 좀 이런 느낌도 듭니다만 오늘 오전에 보면은 사실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그 신호는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도 이제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었고 뭐 여당에서도 뭔가 이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신호가 있었고요. 네,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 자진 사퇴 쪽으로 이제 수렴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죠. 네,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네.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 자금을 가지고 렌터카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배우자 보험료로 34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이다라고 중앙선관위가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가 졸지에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과 판단해서 신속하게 결단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해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자진 사퇴를 했는데 문제는 좀 자진 사퇴한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억울하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러면서 정치자금의 관리 제도의 허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물러난 사람의 모양새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진 게 한 12시쯤이었고 국회 여야 합의로 이제 본회의 열기로 한 건 한 오후 2시쯤이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임명이 먼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는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을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은 인사청문회 하고 충분히 임명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박순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전임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해가지고 지금 예. 후임자로 온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후임자가 뭐 전혀 논란이 없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패싱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논문 중복 투기도 있고 이 두 가지 다가 그 직무의 도덕성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장 승진 대상자도 음주 전과가 있으면은 아예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에 뭐 2배가 넘는 그런 음주운전 전과자로서 과연 도덕성을 갖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고 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인사청문회, 인사의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문제니까 사전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적발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그냥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검증이 제대로 안 됐느냐, 아니면은 그러면은 알고도 그냥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재도 지금 인사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이제 일문일답에서 전 정부와는 다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고위공무원은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순애 장관 이제 뭐 임명이 됐으니까요.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행정 분야의 전문가지 네. 교육 전문가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보다는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네. 특히 이제 논문 중복 투기, 중복 게재 같은 거는 상당 부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그런 흠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을지 상당히 숙제가 남아 있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도덕성 문제까지 함께 증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이 국회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후에 약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사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네, 방법도 약식으로 있군요. 네네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뭐 의미는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런 부분도 네. 있고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뭐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에게 국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인사 문제가 참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 여론조사 이 추이를 보면은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이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2주째 데드 크로스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네. 데드 크로스는 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도 높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데드 크로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 예. 그리고 여러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일단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그러면 왜 이렇게 국정의 지지율이 하락되는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건 이제 리얼미터고요. 예. 리얼미터 지금 같은 화면이 경우는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KSOI 조사 결과. 지금 이제 51이 부정이고 42가 긍정이면 거의 9% 포인트 지금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더구나 2달도 안 된 집권 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KSOI는 첫 번째로 여권 내부의 갈등 24%,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 21%, 그리고 정책 혼선, 그리고 또 전 정부에 대한 보복적 태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강폭 행보, 이 5가지를 들었고요. 갤럽에서는 일단 가장 문제가 인사 문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처 부족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여권의 내분, 이 3가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치 보복성 수사, 또 그리고 정책의 혼선,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빨간불이 켜진 게요. 나토 순방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징조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도 무당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는 한 9% 정도 굉장히 높은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결국 여론의 지지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론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은 국정의 초기 동력이 상실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론조사 별 문제 없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자들과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여론의 시그널을 위험하게 좀 받아들이고 전반적으로 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좀 국정 운영 방향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여야 상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변수가 좀 있을까요? 이번 주에?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여론의 흐름인데요. 예. 관전 포인트는 2가지예요. 과연 7월 7일 날 징계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징계 결론을 내린다면은 대표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예정대로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계속되는 여론 지지율의 하락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중징계를 할 경우에 또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대표 자격이 일정 부분이라도 박탈이 될 경우에 그럼 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권의 내분이 더 심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더 지지율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변수가 돼가지고 7월 7일 날 윤리가 또 징계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연기할 경우에는 또 이 당대표의 이 리스크를 또 계속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윤리위의 권위와 예. 신뢰 문제가 실종이 되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내홍과 내분이 더 심화되니까 지금 여권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군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7월 들어서 이 당대표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 이제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 출마를 놓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근데 비대위원회 측에서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럼? 뭐 확정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직 피선거권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준점으로 해서 6개월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월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아예 자격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데 이제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외를 주장을 했는데 이 예외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에서 인정을 안 한 것이죠. 아예 그냥 안건조차도 상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처신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예외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출마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선거 패배 책임론을 물으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에서 스스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네. 근데 또 출마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외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 가치는 뭔가 법대로 원칙대로 얘기할 때 26살에 비대위원장의 의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미래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그 여야 모두 그 2030의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모두 다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군요. 네, 역시 나이만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언행과 일치할 때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6,253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의 영향으로 확진자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1, 2주 전과 비교하면 2천여 명씩 늘어서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양상을 보이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56명으로 23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 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3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 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 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시급의 60%로 하루 4만 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 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당수당 같은 경우는. 의료보장에서 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뭐 이런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재산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저기 볼멘 소리는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인회생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주식에 넣었던 금액 모두를 왜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청산 가치란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빚 일부를 줄여주는 개인 회생 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진 재산의 합계인데 처분할 재산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으로 달라진 건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이제 투자했던 원금이 아닌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산처럼 시세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5억 원인 A씨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분할 재산, 즉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따져 5억 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갚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자산 등을 갖고 있고 주식은 5천만 원에서 현재 1천만 원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과거엔 A씨 재산 평가에 주식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반영됐지만 바뀐 정책으로 이젠 1천만 원만 산정됩니다. 단순히 주식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빚 5억 원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가 내려가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겐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좋자고 내놓은 구제 정책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채무에 대한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적용했을 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추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정책이라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법원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게 없고 각급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건 부당한 인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마트 매장 직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낸 뒤 이듬해 3월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 점장 다음 직책인 매니저 역할을 맡았지만 업무 복귀 이후에는 2단계 아래인 영업 담당으로 발령났습니다. 직급이 대리였던 A씨는 원래 과장 이상이 맡는 매니저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 발탁된 건데 복직 당시 대체 인력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회사가 밝힌 이유입니다. 이에 A씨와 노동조합은 부당한 보직 변경이라면서 구제 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휴직 전에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에 불과했다면 사업주가 본래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육아휴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휴직 전후 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와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년 6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을 내놓으면서 육아휴직 이후 인사발령의 위법 여부를 가를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 휴직에 따른 불이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미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4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저녁.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며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SUV 차량 앞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잠시. 곧장 다시 출발하려는 듯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 하자 SUV 운전자와 실랑이가 붙습니다. 결국 SUV 운전자를 따돌린 남성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서성이다가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초저녁 주택가 일대를 달리던 승용차는 갑작스레 다가온 만취 오토바이에 결국 범퍼 등 차체가 부서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역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오토바이의 등록 주소를 추적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름 아닌 인근 미군 공군기지로 파견 나온 미군 육군 중사 A씨였는데 조사가 불가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32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4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인근에서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 미군 부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주민으로서 좀 안전하게 좀 사고 없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체포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주둔국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오늘 첫 컷은 외제차나 고가의 차량만 보면 넘어지는 오토바이입니다. 닿지도 않았는데 고급차만 보면 쿵쿵 40여 차례나 넘어졌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속도를 줄이지도 딱히 피하지도 않다가 차량 옆에 와 그대로 쿵 넘어지는 오토바이. 차와 접촉도 없었는데 넘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요구했고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타내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마르몰라다산은 산세가 수려해서 돌로미티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폭염으로 정상 부근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빙하 덩어리가 등반객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1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실종자 구조 작업에 진전이 있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끝으로 월드 투어를 알리며 우길기 디자인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인기 팝밴드 마룬5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룬5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2022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룬5의 우길기 논란은 벌써 3번째인데요. 지난 2012년 뮤직비디오에 우길기가 등장했고 2019년에는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의 우길기 옹호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들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사용했다면 독일에서 공연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우길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3컷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유럽 각국이 석탄 화력 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멈춰섰던 그 석탄 발전소 재가동 계획을 밝힌 유럽 국가들이 여러 곳 있다고 하던데요. 이 해당 국가들이 원래는 그동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장서 왔던 국가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원인 처방 이런 건 아직 찾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지나친 탄소의 배출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이 다음 세대와 지구 미래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거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데요.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탄소 흡수량을 최대한 늘려서 그 인류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건데요. 그 독일,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이 사실 90년대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최근 여러 선거에서 과거 같으면 주변 세력이던 녹색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들이 이제 주요 정당으로 진입을 했고요. 국제 차원의 노력도 이제 계속되고 있었죠. 그 도쿄 의정서에 이어서 파리 협정까지 이어지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고 있는 건데. 미국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만은 정치 세력 간의 이제 민감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위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석 에너지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 비상 가동 재개 선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 석탄 발전소 가동을 더 확대하겠다 얘기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췄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탄소 중립화에 앞장섰던 유럽이 이런 이제 그 석탄 그 발전 이런 걸로도 회귀하는 그게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런 단계까지 수십 년의 협상, 협조, 공조 노력이 전쟁이 일어나고 몇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그 각 국가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걱정이 나올 만한데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재가동 결정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생긴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 행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보 위기를 이제 실감을 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계속 증액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GDP의 2%까지 이제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탄소 배출 증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던 유럽이 결국은 에너지 대란 사태를 우려해가지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등 이 화석 연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지난해 말에 있었던 26차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서 우리나라도 주도적으로 이제 그 참여하고 했는데, 여기서 합의된 그 내용들이 상당수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연합의 27개국 가운데 40% 이상이 그 러시아 그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EU 집행위원장도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EU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더러운 화석 연료로 복귀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고요. 결국 러시아의 그 화석 연료로부터 유럽 연합의 의존, 이걸 끝내는 것, 이게 저 리파워 EU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러시아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에너지 독립,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절박함,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늘리고 탄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EU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 산업 구조 자체에 이제 변화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단계도 수십 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소 중립, 다시 말해서 그 탄소 배출 0으로 만들자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만들자는 그런 이제 목표였거든요. 사실 21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경제, 뭐 사회적 그런 여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그런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현재의 우리 사고,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준비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탄소 중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2050년에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크게는 이 국가가 GDP의 13%까지도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비단 그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사고의 전환까지 같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중반은 사실 지금 20대, 30대가 주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기성세대는 이 실업 문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20세기 산업화의 열매를 온전하게 주지 못했다, 이런 각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20대, 30대가 중장년기에 이르렀을 때 환경마저 우리가 뺏을 그럴 생각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탄소 중립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위기라는 것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처럼 결국은 그 이번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다시 걸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더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성이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재생에너지 단가가 화석에너지보다 더 저렴해져 그런 상황이거든요.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0년 사이에 태양에너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그다음에 에너지 독립,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앞으로 잊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또 똑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재생에너지 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단가가 선진국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한다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미래의 에너지 고민, 이거는 아직 유럽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과 달리 화석 에너지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보다 아직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패러다임 전환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안보 위협 이것도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선진국과의 협력도 사실 앞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G7에서도 정상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였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산업, 에너지 안보 정책이 갈짓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화석의 연료를 줄여서 탄소 중립 목표에 다가가는 지구촌의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력을 좀 냉소적으로 본다든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부 주장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급변하는 경제 질서, 무역 환경, 그다음에 환경 과학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앞으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제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벤투 주장이자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팬들과 만났습니다. 월드컵에서 지난 시즌보다 더 행복했던 순간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동료들에게는 4년에 단 한 번인 큰 무대를 즐기자고 당부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메시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봉인국 알릴라 모델이 된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월드컵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월드컵을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통 진짜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장 커서. 다음 시즌 목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우승. 자신은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목표라고 스스로를 독려했습니다. 저번 시즌보다 더 잘하는 시즌을 또 열심히 하는 시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시즌에 항상 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K리그 올스타와 맞대결을 위해 틈틈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팀에서가 아닌 또 토트넘의 손흥민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잘하고 싶어요. 부담도 있습니다. 한국 맛집을 데려갈 것이라는 토트넘 동료들의 부푼 기대 때문입니다. 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뭐 한두 명이면은 뭐 그냥 그렇죠. 가서 그냥 먹어 그냥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하면 되는데 이제 막 거의 뭐 한 50명, 60명 되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에 가는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캡틴 손흥민의 말은 즐기자는 것. 그냥 그 무대를 좀 즐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4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많은 부담감, 많은 무게감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경기장에 임해야 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YTN 김동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하며 성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서부 마을 곳곳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연료와 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도로를 차단하고 타이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휩쓸고 간 국회의사당 건물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بالنسبة للأحداث اللي صار أمس الشعب طبعا يقول ثورة شجاع طلعوا أمس مع الأسف حرقوا كسروا خربوا.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연료비 급등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Nosotros, el pueblo de Quito, estamos junto al movimiento indígena y al pueblo ecuatoriano. Han sido heridos de gravedad un sinnúmero de compañeros y compañeras a nivel nacional. 당초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낮은 필리핀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프니 운영도 어려워 운전기사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약 9천만 명가량이 추가로 전력 소비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JP모건 경제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 생산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가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동남아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 우기 동안 홍수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드니 등 호주 동부에서는 계속되는 홍수로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모두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 남성 한 명이 위태롭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과 상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 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122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동북부 시레트 지역을 중심으로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도 계속되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당국은 이재민 3만 2천 명이 발생했고 64건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큰 홍수가 4차례 반복되면서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it's a one in 100-year rain, one in 1,000. Well, where does it stop?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like Mother Nature leaves, that doesn't spare anyone really, and it's just we're just been really unlucky. 기상 전문가들은 호주와 방글라데시 등의 집중 홍수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태평양 서쪽은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한층 거세지면서 돈바스 지역의 4분의 3이 함락됐습니다. 여기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까지 전쟁에 직접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쑥대밭이 된 학교입니다. 몇 주 동안 집중 포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는 폐허가 됐습니다. 한층 강해진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 전역은 또다시 격전장으로 변했습니다. Твари, сама настоящая, не знаю, слов нет просто. Вообще нет слов. Нет слов. И когда вот он остановится, этот 러시아가 탈환을 전쟁 명분으로 삼은 돈바스 지역 4분의 3이 러시아군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하면서 루한스크주 전체가 러시아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Повернемось завдяки нашій тактиці, завдяки нарощуванню постачання сучасної зброї. Україна нічого не віддає.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벨라루스가 참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서방이 공격하면 즉각 보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Мы будем воевать,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тольк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если вы переступите последний метр нашей земли и вторгнетесь на нашу землю. Если вы будете убивать наших людей, мы ответим. Поэтому 벨라루스가 직접 전쟁에 뛰어들면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빠른 종전을 바라는 지구촌 희망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홍콩을 방문했을 때 기념 촬영을 했던 친중 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당국이 사전에 3,000명을 격리하면서 방역 장벽을 쌓아 올렸지만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베이징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이 본토 바깥으로 나온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방문 첫날 홍콩 정부 관리와 입법회 의원 등 친중 인사 약 100명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시 주석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의료용 마스크를 썼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 촬영 때 시 주석 뒤쪽에 섰던 스티븐 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 당일 음성이었던 호 의원은 이튿날 감염 불확실로 그리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시 주석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모두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을 앞두고 취해진 엄격한 방역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진핑 주석 관련 행사에 참석한 약 3,000명 전원을 하루 전날 호텔에 격리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주일 동안은 집과 직장만 오가도록 이동을 제한한 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 당일 아침에는 검사를 한 번 더 받도록 했는데도 내부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겁니다. 마침 중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완화 움직임을 보였던 방역 조치가 다시 엄격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 관련 원칙을 합의해 발표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이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로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새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에선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이 통일과 관련한 원칙의 뜻을 모은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제시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은 여전히 모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데 이어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보이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도 이에 맞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추가 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제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해야 한다며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역대 남한 당국이 7.4 공동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며 남쪽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세기 전 남북을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옮겨놓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에 열린 회담만 680여 회, 체결된 합의서도 230여 개에 이르지만 정작 남북 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 상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